마무리합니다. 33번까지 왔습니다.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다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보기보다 많지만 꼭 새기셔야 될 단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기표 제일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개공사가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는데 경매 업무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니까 보, 입, 차, 보, 공인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이 많죠. 그래서 암기표 마지막에 있는 내용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보임차보 공인포를 하되 보가 뭘까요? 보증금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2번 입찰표 작성 제출해 줄 수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보증금 반환.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 임차인 우선매수, 우선매수 2개, 이 2가지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33번 매수신청 보증 제공 1번에 보 동그라미 합니다. 3번에 입찰표 작성 제출 입, 4 차순위 매수 신고, 5 공유자 우선매수 공, 이제 아닌 건 답이 2번이 되는데, 자, 지금 내내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양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경매 업무를 해줄 수 있다는데 이 업무를 경매 업무인데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매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럼 경매가 나오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최저 매각가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왜 정하는가 하면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면 최저 매각가가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님이 개공사인 저에게 이 물건이 마음에 드니까 우리 이거 1억 5천에 삽시다. 1억 5천에 삽시다를 매수 청구한다 그럽니다. 자, 매수 청구할 때 말로만 합니까? 보증금 내야 됩니까? 보증금 내야 돼. 얼마? 10% 하면 안 되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지금 최저가가 얼마죠? 1억이니까 10%면 1,000만 원을 내고 경매가 진행되잖아. 그죠? 자, 이게 이제 경매의 기본 성질이니까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거. 첫째,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내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보증금을 개공사가 제공을 못하면 경매 자체를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제공. 자, 근데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다니까 또 어떤 분이 묻기를, 개공사가 그러면 이거 1,000만 원 내야 됩니까? 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죠. 아니, 지금 이 물건을 누가 낙찰을 받는다? 저 손님이 지금 낙찰을 받잖아요. 그죠? 그 손님이 보증금 내는 것을 개공사가 갖다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경매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저 손님을 대신해서 경매를 받아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암기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경매의 기본 성질이에요. 그래서 개공사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제 제출을 했는데 1억 5천에 적어냈는데 어떤 사람이 1억 6천에 적어낸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1억 5천에 적어냈는데 그럼 우리는 나가래 됐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나가래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4번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는 것도 개공사가 할 수 있다고. 보증금 반환. 근데 미련이 남았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거예요. 미련이라는 말은, 자, 1억 6천에 1등이 됐으니까 이 사람도 보증금은 1,000만 원 냈겠지. 자, 그럼 1등 했으니까 우리는 나가랬대. 이 사람이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억 5천을 내세요라고 한 달의 시간을 주는데, 자, 한 달이 지났는데도 대금을 안 내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안 내죠, 이 사람? 뭐 돈이 없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 아니면 대출이 안 되어서 등등등. 자, 그러면 대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경매해야 되잖아. 그 경매를 뭐라 그런다? 재경매라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낙찰이 되었다가 대금이 미납되면 다시 하는 경매가 재경매인데, 딱 보니까 이 경매 물건을 하겠다고 벌써 몇 달 지나갔죠. 낙찰 받았죠. 또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 대금을 안 냈죠. 그래서 다시 경매를 하면 이 물건을 다시 경매하겠다고 지정 공고 통지하는데 한 6개월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6개월이. 그러면 야, 이게 너무 권리가 늘어지니까 2등이 원하면 네가 2등이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주겠다.
그 차수 신고 하려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해줄 수 있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잖아 지금. 그죠?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이게 암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경매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 보지 마시고 개공사가 이 물건이 경매가 나오면 저 손님이 이 물건을 받아주세요 하면 경매를 대신 받아줄 수 있죠. 그거를 매수 신청해 준다고 배우셨잖아 지금. 그죠? 그때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세 번째 나가래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되고 1, 2, 3, 4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우선 매수가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임차인 우선 매수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도 필기하지 말고 듣습니다. 이게 경매의 아주 깊은 부분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길이 도로입니다. 도로.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 옆에 있는 땅이면 좋은 땅이죠. 이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7억 상당의 토지예요. 근데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상속되겠지. 그죠? 상속이 되는데 여기에 부인이 한 사람 있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자, 부인에게 얼마 상속되죠? 1.5, 7억에 계산해 보면 3억. 그리고 아들, 딸 2억씩 상속이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이해됐습니까? 도로 옆에 있는 좋은 땅인데 갑이 사망을 하면 세 사람의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단독 소유였는데 사망으로 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자라 그러잖아요. 공유자. 그죠? 자, 이렇게 공유자가 세 사람이 만들어져서 이제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딸이 성장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나는 팔고 나가겠어요. 이럴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그죠? 그러면 이 땅은 전체에 대해서 3억, 2억, 2억 이렇게 상속이 되었지. 네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줄을 끈지는 안 했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공유물은 언젠가 한 번은 공유물 분할이 한다고. 그죠? 내 걸 팔고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팔고 나가려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도로 옆에 있는 땅 이만큼은 7억이 될지 몰라도 뒤에 야산은 다 줘도 평당 500만 원도 안 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족끼리라도 부인, 아들, 딸, 가족끼리라도 좋은 땅 가지고 싶다, 나쁜 땅 가지고 싶다.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라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분 착한 분들이니까 이러겠죠. 엄마 좋은 거 끊어가세요. 오빠 좋은 거 끊어가시고 나는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겠죠. 여러분은 그러겠죠.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내부터 좋은 땅 주시오. 나머지 엄마, 아빠, 오빠 알아서 가져가세요. 그럴까요? 자, 이제 좀 복잡하잖아. 문제가 뭔가 느낌이 좀 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럼 좋은 땅도 이렇게 자르고 나쁜 땅도 이렇게 자르면 되지 싶으지요. 또 여기에 길이 지하철이 개통된다래. 여기는 평당 2천만 원이 넘었어 지금. 그럼 이것도 잘라야 되고. 이게 땅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죠? 그러면 가족끼리라도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면 이해관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수가 있겠죠. 그럼 뭐 합니까? 소송합니다. 가족들도 소송하는 거 들으셨죠?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보면 판사가 이래 끊으라 저래 끊으라 마음대로 못한다고. 왜 그러면 이해관계가 너무나 예민하니까. 그러면 마지막 판결이 뭔가 하면 팔아라. 팔아가지고 1.5대 1 가져가라. 그게 제일 마지막 판결이 된다고. 그죠? 자, 이 정도로 이제 골치 아픈 땅인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빚이 많아요.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자식에게 야, 빚을 갚아라 그랬겠죠. 나 재산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게 2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아, 지분도 경매할 수 있구나. 그죠? 그럼 이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었고 K라는 자가 1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지. 얼마짜리를? 2억짜리 지분을 1억의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K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죠? 불불듯이 싸우겠죠. 지금 가족끼리로도 문제가 되어 있는 거를 제3자의 이름이 탁 들어오면 이거는 싸우는 게 불붙듯이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공유자들이. 그죠? 공유자가 누구죠? 부인이나 딸이 당신이 이 물건을 낙찰받았으면 내가 먼저 사겠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딸이 당신이 얼마? 1억에 받았습니까?
그럼 1억이라는 돈을 내가 공탁을 딱 해놓으면 이 낙찰받은 K는 2등으로 차순위로 딱 떨어져요. 왜 그러면 딸이 내가 1억을 내게 써놓고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2등으로 딱 갖다 놓고 안 내면 이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이해하시라고. 소유자를 줄여줘야지 분쟁이 덜 일어나겠죠. 그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공사는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도 해줄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우선 매수라는 걸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딸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낙찰을 딱 해놓고 내가 대신 먼저 사겠어 하면 이제 1억이 뭐가 들어간다? 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딸이 들어가면 소유자가 줄어들면서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공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설명에서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될 팁이 2개 있어요. 지분도 경매할 수 있는구나. 요거 팁을 하나 배우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K라면 이런 지분은 낙찰을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 딸 좋은 일을 시킨다고. 이거를 경매 현장에서는 봉사, 길 닦아준다. 이런 말 합니다. 봉사가 길 가는데 어둡잖아요. 근데 길을 닦아준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 초보라면 지분이 경매 나오면 안 받아야 돼요. 말씀 많고 탈 많은 걸 굳이 받아가지고 엮일 필요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이 경매 선수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말씀 많은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억지로 받을 수 있으면 만약에 이 땅이 보상을 받는다. 그럼 보상금이 내가 받은 것보다 낫다든지 개발될 계획이 있다든지 도로가 난다든지 무슨 사연, 대장동이라든지 대장동 뭔지 아시죠? 하여튼 무슨 사연이 있으면 이제 전문가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경매 초보다. 초보 때는 많고 많은 물건 중에서 굳이 지분은 경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팁으로 하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분 경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분 경매는 초보 때는 안 받는 게 좋다. 선수가 되거든 이제 따라다니시라고. 그죠? 그걸 팁으로 2개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째 우선 매수에 임차인 우선 매수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공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인데 임차인 우선 매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게 일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1번 저당권이 뭐 1억 5천이 있다고 칩시다. 2번 각 세입자가 뭐 5천만 원의 전세를 삽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의 아파트 시세가 한 2억쯤 됩니다. 아파트가. 자, 그러면 이 가격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자, 다시 아파트 가격이 얼마라고요? 2억쯤 되는 가격이에요. 1번 전항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다? 1억 5천만 원. 그런데 세입자가 얼마에 들어가 있다고요? 5천만 원. 자, 그러면 2억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경매가 되면 한 1억 5천쯤 내려오겠죠. 그럼 1억 5천이 되면 1번 1억 5천 내주면 2번은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럼 딱 보는 순간 2번 값은 5천만 원 보증금 날아가기 직전이에요. 이거 위험한 물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아파트 물건의 가격에 비해서 1번 저당권이 1억 5천쯤 돼 있으면 이 거의 대출이 다 돼 있는 거라고. 그럼 이런 데는 세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증금이 거의 날아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인생살이가 그렇게 안전하게만 살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파트 원래 시세가 3억이었어. 3억일 때는 경매 내려오면 한 2억 5천 내려오겠지. 그럼 1번 1억 5천 주고도 내 거 5천만 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여서 3억쯤 될 때는 들어갔었다고요. 비교적 걱정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기가 3명이나 딸려있어. 이 값이 3명이나 딸려있으니까 전세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집은 좀 저당권은 높지만 집주인이 보니까 뭐 돈 떼먹을 놈은 안 같이 보여.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방도 못 구했으니까 위험하게 들어가는 수도 생겨요. 그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게만 사는 건 아니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설설설 내려갖고 지금 2억까지 왔다니까요. 2억까지 오니까 이제 위험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갑이 저한테 묻기를. 그러면 선생님, 이게 지금 경매가 1번 저당권 돈 안 갚아주고 있으니까 경매 직전이라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을 받게 되면 1억 5천만 1번 내주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집이 남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요. 그때 답이 안 된다예요.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는 것은 이런 일반 주택에서는 안 돼. 그죠? 어디 주택에서는? 임대주택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명을 굳이 이렇게 일반 주택을 설명했는데 임대 아파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서민들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한 번에 10억씩 이렇게 내고 아파트 사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 대신에 임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를 지으면 30%는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런 게 있고, 지금도 사회에 나가면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한 울타리 있지만 갈등이 많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지금 내가 살지만 내 것이 아니잖아. 월 30만 원씩 30년을 넣으면 이게 내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임대주택이에요. 자, 그럼 이런 임대주택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임대 아파트를 지은 자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겠지. K라는 자가 이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그럼 K가 낙찰받았으니까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당신은 나가시오. 그럼 이 세입자가 보호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당신이 낙찰받은 금액을 내가 먼저 사겠소 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먼저 사는 제도, 이를 우선매수라고 개공사가 그런 행위를 해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설명을 이만큼 길게 간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개공사가 경매를 해줄 수 있다는데 첫 번째 해줄 수 있는 건 뭐?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보증금 제공 못하면 경매 자체를 못하는데. 두 번째, 입찰표 작성 제출해 줄 수 있다. 세 번째, 나가래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도 되고 미련이 없으면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되고. 됐죠? 1, 2, 3, 4. 그 다음 두 가지 우선 매수. 공유자, 아까 그림 보셨죠? 공유자 우선 매수 해줄 수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해줄 수 있고. 자, 이렇게 우선 매수를 하면 먼저 낙찰받은 사람은 2등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외관 2등에 가 있고, 이제 우선 매수 환자가 돈을 안 내면 자기가 당첨된 걸 해줘야 되니까 2등으로 가 있는데, 2등으로 내려가 있어 본들 이 딸이 이 돈을 안 넣을 일이 거의 없죠. 그러면 있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나 그거 포기하겠다. 포기하는 것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경매의 깊은 부분이 설명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은 개공사가 경매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경매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해줄 수 있는 범위 보임, 차보, 공임포인데 이 네 가지를 기억하든지 도저히 내 머리로 무리다. 그러면 어차피 문제 나올 거 지금도 나왔지만 하나, 둘, 셋, 네 가지에다가 아닌 놈이 딱 들어와서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들어온다고요. 첫 번째 답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인도명령이. 이거는 개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해야 돼. 자, 그럼 인도명령 옆에다가 명도, 소송도 적어놓고 X. 하나만 더 할까요? 대금 납부. 그럼 세 가지 정도. 이런 것들은 X예요. 이런 것들은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해야 돼. 그죠? 자, 그럼 이제 33번 다 정리해서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보입, 차보, 공임포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보임, 차보, 공임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일어났고, 못 해주는 걸 기억하든지, 인도명령 하면 X, 명도소송 X, 대금 납부할 수 있다 X, 이런 것들을 잡는 거예요. 34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이에요. 자, 2번. 지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개공사에 대해서 해당 법규에 관한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X. 지원장이 아니고 지방법원장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는 누구하고 놉니까? 지방법원장한테 등록을 하고 지방법원장이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원장은 누굽니까? 굳이 그래 묻는다면 지방법원장의 쫄병이 지원장이에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볼 거예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지방법원 밑에 쫄병이 지원이에요. 그래서 지원장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게 2번 돌았고, 나머지 1, 3, 4, 5가 맞는데 지금 그 말을 보충 설명해 주려고 3번 한번 보십시오. 맞는 지문이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를 누구에게? 지원장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쫄병한테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모습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습이 만들어졌죠. 이 34번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해서 아주 깊은 부분이에요. 지원장 이런 것도 이런 시간 아니면 언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겠어요. 그죠? 깊은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자, 틀린 것 2번. 35번. 이런 문제가 기본 문제입니다.
자, 중개계약이 서면화, 유형화될 때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서면화가 뭐지요? 문서를 서면이라 그래요. 유형이라는 말은 형식을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자,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여러분 중개계약이 뭐라고요?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중개계약이랍니다.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중개계약인데 이 중개계약이 말로 일어납니까? 문서로 일어납니까? 정신 차려봐요. 여러분이 매수자라면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또는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할 때 말로 한다? 문서로 한다? 전부 말로 하잖아. 99%가 지금 말로 진행되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이 말로만 진행되니까 중개계약서를 좀 적으면 내용이 더 명확해지겠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주면 수수료 얼마로 하자. 이러면 서로 간에 분쟁이 없어질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중개계약을 서면화, 문서를 하거나 형식을 갖추면 어떤 점이 좋다? 자유분방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수업하셨어요.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요? 자유분방하다. 자는 자주적으로 통제가 되고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투기를 방지하겠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 문서를 쓰면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좋은 점에 수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들어온다고 여기에. 중개계약서를 적었다고 수수료를 쉽게 받는다. 그런 내용은 없죠. 자, 35번 다시 문제 봅니다. 중개계약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서면화, 유형화될 때 기대할 수 없는 것은 1. 개공사와 의뢰 간의 자주적 통제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물건 어떻게 팔면 수수료는 얼마로 하자. 딱 적어놓고 출발한 거예요. 거래 질서의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고 투기에 대해서 예방적 기능이 있고 4번 이런 중개계약을 서면화, 명확화함으로써 보수를 자유롭게 약정한다. 보수는 중개계약서를 적어서 되는 게 아니고 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리는 건 몇 번? 4번. 5번 분쟁의 해결 기능이 있다. 동의하시겠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 문서를 적으면 실무편의 기초예요. 기초. 한번 좀 들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 개공사가 되거든.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중개계약이 오면 말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문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문서를 많이 작성하세요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서를 작성하면 자유분방의 특징이 있다. 36번 갑니다. 토지 취득 허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이죠.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외국인 토지 취득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 나온다 그랬고 틀리는 것 3번.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허가 불허가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죠. 그래서 외국인 토지 취득이나 우리 부동산 거래에 관한 토지 거래 허가제나 며칠 내로 15일 내로 허가 불허갑니다. 틀린 것 3번. 자, 나머지는 익혀주시고 37번 권리관계의 조사 확인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 체크하셨는데 답이 몇 번? 5번이죠. 점유권, 유치권, 부동산 임차권 및 저당권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권리관계이다. X예요. 왜 X예요? 저당권은 등기부로 확인되잖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 5번. 나머지는 다 맞습니까? 1번. 우리나라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맞다. 참 많이도 하죠.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그런 지문. 2번 개공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계약 당일 등기부를 열람하여 제한물건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 5.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대금이 건너갈 때마다 대금이라는 것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건너갈 때마다 뭐 해야 확인해야 된다? 등기부 확인한다. 이거 살아가면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중도금을 다 지급하고도 갑자기 이 물건에 저당이 설정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등기부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3번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도 위험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거래의 대상물은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지
거래를 하지 마라. 이런 효력은 없잖아. 그죠? 위험 부담은 있지만 거래할 수는 있다. 맞다. 마찬가지 4번.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래를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거래할 수는 있다. 그 권리에 대한 지문들입니다. 옳지 않는 것 5번. 자, 38번. 확인 설명서를 바르게 기재한 것은 실무에 이건 A, B, C입니다. 바른 것 답이 4번인데 등기사항 증명서에 갑구와 얼구, 갑구와 얼구를 줄 것이고 갑구와 얼구는 다른 거니까 별구라 그래. 별구. 자, 갑구와 얼구의 등기사항은 원인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수일자가 중요하므로 접수일자별로 권리의 내용과 권리 명의자 등을 기재하였다. X인데 그 옆에다가 적기를 지금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이 옆에 적는 이 말 동순 별접을 모르고 있다면 간첩이거나 출신이거나 무슨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은 권리의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동순 별접. 동이 뭐죠?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지금 별구죠. 갑구와 얼구,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반드시 성경의 AB,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과 같은 말씀, 그죠? A, B, C입니다. A, B, C를 모르면 영어를 못 알아듣지. 권리를 확인하는 관계에서 동순, 별접 무조건 기억합니다. 동구끼리는 순위 번호로 따지고 별구, 갑구와 얼구, 별구는 접수 번호를 따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4번.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지적공부와 등기상에 표시된 지목이 달라서 등기부와 대장의 지목이 다르대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대장상 지적공부가 우선이지 등기부를 우선한다. X. 2.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기재합니다. 여러분 확인 설명하는 거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색, 시도 확인 설명하는데 세의 실할 때 실이 뭐다? 도수와 실비도 설명합니다. 3번 등기된 저당권 등은 등기사항 중 어디를 보고 기재해야 됩니까? 얼구죠.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잖아요. 얼구 틀렸고 5.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는 기재했으나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는 기재하지 않았다. X. 등기되지 않는 권리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등기되지 않는 권리 대표적으로 어떤 거?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등기 안 되는 권리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것 4번. 자, 39번 거민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 자, 거민은 좀 쉬어가는 페이지이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래도 중요하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여기 있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등기하기 위해서 거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민을 안 받아. 왜 안 받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민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을 여러분 배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민도 기본은 잡으셔야 돼요. 자, 거기서 옳지 않는 것 답이 2번이에요. 개공사가 개입되어 거래가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공사에 대한 사항은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X예요. 자, 우리가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는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기재한다면 암기표 바로 옆에 10번에 있습니다.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 목, 개, 대, 중, 조 할 때 중이 뭐죠? 개공사에 관한 사항도 필수기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놓으시라고 그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개공사가 좋아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당, 목, 개, 대, 중, 조 한 번쯤은 들어 놓으셔야 돼.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자, 나머지 1, 2, 3, 4, 5가 전부 거민에 관한 내용인데 자, 거기 4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민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고. 왜 그런가 하면 토지거래가 워낙 센 놈이니까 등기할 때는 거민은 받은 것으로 봐준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민 가볍게 한번 읽으시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필수 기재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2번인데 당, 목, 개, 대, 중, 조 하고 익혀나갑니다.
나머지 읽어주시고. 자, 40번 마무리 문제입니다. 경매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이죠. 자, 경매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 가족 받을 수 있는데 경매부동산의 감정인 및 친족이 참석할 수 있다. X예요. 감정평가사 참석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봐 주봐.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아파트가 경매 나왔으면 여러분 이거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인 자연인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받는다. 채권자, 이 물건을 돈 빌려준 자 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 또 저당권자 같은 말이고, 채무자 가족이 들어가는 게 재밌는데 감정평가사는 못 받아요. 왜?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자기 유리하게 감정한다고. 이해관계자는 경매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무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무자 받으면 안 되지. 자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거기 감정평가사 안 되고 옆에다가 채무자 적어놓고 X 적으셔야 돼. 채무자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집행관 X예요. 경매 못 받는 사람을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왜 못 받을까요? 그 물건에 대해서 심판봐야 되는데 자기가 선수가 돼가지고 받으면 안 된다고. 집행관 X. 하나만 더 적을까요? 법원의 직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 법원의 직원도 경매 받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법원의 직원은 일반인들보다 서류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자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경매 못 받는 사람들을 잘 한번 보시라고요. 첫째 누구?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누구? 채무자. 그 다음에 누구? 그렇죠. 지금 채무자 안 되고. 제가 살짝 잊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 그래. 집행관 안 되고. 집행관은 왜 안 된다고요?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받고 있으면 안 되지. 집행관 X. 마지막에 누구요? 누구? 그렇지. 법원의 직원도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이랬잖아요. 내 아는 사람이 서울지방법원에 근무한다. 그럼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경매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런 말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뭐 알아봐 줄 수는 있겠지. 근데 알아봐 주면 그 법원 직원은 공무상 위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자기가 낙찰을 못 받도록 돼 있다고. 그런 모습도 한번 이해해 보시는 시간. 자, 그러면 틀리는 것이 3번이라면, 자, 1번 강제경매란 하고 탁 출발하면 뭐를 찾아야 된다? 집행권은. 요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행권원이 뭔데요? 하면 동그라미 2번.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이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이거를 판결문이라 그래요. 판결문으로 하는 경매를 뭐라 그런다? 강제경매. 4번 너무나 중요하죠. 매각종결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유치권을 인수한다 이 말이에요. 인수한다는 말은 위험한 권리예요. 인수하는 거 2개 더 적으셔야 돼. 유치권. 또 뭐 있죠? 안 비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3개는 무조건 인수하는 권리, 위험한 권리, 소멸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말 5번. 자, 매수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죠.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죠? 대금을 완납한 때.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이러면 틀려요. 그 경매의 가장 중요한 점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언제다? 대금 완납 시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에서 경매를 받을 수 있는 자도 한번 잡아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역시 우리 하던 대로 제일 앞에 성명란에다가 채점해서 채점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최고 점수는 85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평균 점수가 70.13이었으니까 70점 잡고, 지금 채점하셔서 70점이 넘는 시분은 그래도 비교적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70점 미만은 부진, 그래서 관리하셔야 되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개사법도 사회 모의고사로서 종강을 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지금 중개사법을 다른 데서 배우신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지금 이 시간까지 저하고 1년 동안 진행하셔서 올 32회 중개사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험 잘 보시고, 시험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연락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뭐 죽은지 살은지도 모르는 거지. 연락하는 방법, 중개사법 쌤 전화번호 몇 번이죠? 509개 230번 들어보셨죠? 연락도 한번 하시고. 자, 2주 뒤에 그 시험장에 가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잘 해오셨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하지만
공부를 배운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백습 모의고사, 그 다음에 1, 2, 3, 4 동영 모의고사에 문제지를 놓고 틀린 지문들만 딱 뽑아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직전에 봅니다. 어차피 맞추는 건 이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